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근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책은 유명한 작가들이죠. 유시민 작가와 도올 선생, 통일을 말하다, 청춘을 말하다, 이 두 분의 대담집을 정리한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좀 여러 군데서 만나서 방송이라던가 기타 행사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 이 사람들의 강연이라던가 이 내용을 좀 듣고 부지불식간에 뭐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이죠. 이 두 분의 이 작가가 이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 민족의 통일에 대해 세계사적 시점, 그리고 글로벌한 정치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전해주고자 하는 기획으로 이 대담은 이뤄지게 됐습니다. 컨셉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특정 질문을 하면은 이 도올 선생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공개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방송이 되어서 아주 폭발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가 있어서 뭐 좀 아주 고루한 옛날 뭐 통일을 하면은 뭐 얼마가 남고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동북아 정세의 현 시대의 아주 포괄적인 좀 글로벌한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북한 사회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이 당위성,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사회과학적인 서적,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현재 좀 경색되어 있죠. 이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가들, 각 사회 집단들의 행위의 배경, 그 의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올바른 방식은 좀 어떤 것인가, 국민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도올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요점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반도의 미래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맡기거나 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저도 이 말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저에게 의미 없는, 그리고 공짜로 무언가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국제관계는 더욱 냉철하겠죠? 책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통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을 하면은 너무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몇 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일을 하게 되면은 긴장 완화로 군비가 줄죠. 이게 꼭 금전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 중반에 한창 이렇게 꽃피울, 그리고 가장 원기왕성한, 그리고 머리가 프레시한 그런 남자들이 징집되어서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물론 제 기준이지만 이 사병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물론 배울 거는 많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전략적인 이 장교나 이런 지휘관의 업무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사관 중에 이제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능을 배워온다거나, 이러면은 그 기간이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어쩌면은 생명의 위험만 없다면은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해봤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군대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부분이 단순 노동,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의 반복, 그리고 아주 불합리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의 일상이 계속 연결이 되겠죠. 이러한 자원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소모되지 않고 사회에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데 각자의 직무를 한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로 빠르게 더욱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뭐 많이 이야기해 오던 이 북한의 엄청난 자원들, 근데 뭐 굳이 뭐 자원 뺏어 먹으려고 통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중국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땅덩어리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농축되어 있다면 가히 자원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탑을 찍을 정도의 기록적인 저출산, 도무지 인구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어쩔 수 없지만 정체의 기간을 약간 갔다가 이제 곧 떨어지겠죠. 국가의 인구가 준다. 그러면은 이 디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엄청난 이 데미지가 나라를 휩쓸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국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여러 연구소와 국제단체들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를 모르는 분은 이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전 편들에서 유시민 작가의 여러 책들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을 뭐 또 소개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는 이 도올 김영옥 선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제 일성, 한민족 역사의 목표는 민주가 아닌 반부패이다.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이 우리나라의 순수문학 작가이자 문화예술 평론가고 철학자, 그리고 동시에 한의사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전직 기자기도 했고요. 전직 대학 교수도 하고, 명함이 무너질 듯한 엄청난 커리어의 작가입니다. 작가가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도를 한자로 풀이하면은 이 중국 고대의 이제 괴수, 이 악수의 하나로 이 성질이 사나워서 싸우면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상의 생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좀 중의적인 의미로요.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도 못 알아먹고 말을 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멍청이의 이름이라고도 하네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도울이라는 호를 자신의 호로 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이해가 느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자신만의 평가겠지만 상당히 아둔해서 도저히 고쳐 쓰지 못할 좀 멍청이다. 그래서 도울이라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한글 이름이지만 뭐 그 발음에 맞는 한자를 뜻을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다. 붙인 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리를 좀 빡빡 깎은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뭐 스님이라던가 혹시 그쪽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방을 이제 쓸면은 머리카락이 예,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게 싫었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와 도울의 만남 이 책을 보면은 이 스님들처럼 머리를 편하게 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발 이전 사진을 보면은요. 뭐 보통 좀 인문학 대학 교수님들 스타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무난한 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는 한복을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한인이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겠죠. 이력을 보면은 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중국 철학과 석사 졸업,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문학과 박사 졸업, 추가로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의 한의학과를 졸업해서 실제로 대학로에서 도울 한의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하버드 철학 박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받은 학위는 동양학이에요. 그리고 이때 시대가 좀 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서 동양학의 박사학위를 따왔다.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으로 이제 닥터 오브 필라스피를 직역을 해서 철학 박사라고 많이 좀 하고 다니는데 또 동양학 박사라고만 칭하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세출의 기재, 대단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점에는 뭐 이의를 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상당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이 도올 김영옥 작가의 부모님이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너 같은 자식에게는 이런 한 푼도 성숙해 주지 않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좀 노는 무리, 예, 이쪽에 많이 속해서 이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무술 연마에 힘썼다고 합니다. 뭐 심할 경우에는 이제 학교 간에 이런 좀 집단 싸움에 엮이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땡땡이죠. 예, 학교를 좀 안 가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당구를 치러 가거나 실제로 당구 실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상당히 부모 속을 썩이는 여러 가지 기행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로 빼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정한 학습 시간을 반드시 지켰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아마도 그것이 오늘의 도올 선생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겠죠. 상당히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초기에 30대 후반의 나이로 고려대 철학과의 정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현장을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데모대 행렬에 나서서 최루탄을 많이 마셨고, 시위를 위해 조직되는 각종 학생 모임의 지도 교수를 여러 개 겸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의 타켓이 되겠죠. 나름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면으로 탁월해서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강연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도쿄대 입학을 할 때를 보면은 일본어를 배운 지 약 넉 달 만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외국인 특례 전형 뭐 이러한 조항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언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독일어도 원서를 읽을 정도는 되고, 기타 뭐 산스크리트어라던가 여러 좀 고대 문자도 사전 정도만 있으면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상적으로는 이제 좀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 도올 선생이 평가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아주 악랄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무슨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해당 조직의 분열을 획책하며 조직의 지도자 자리만 차지하려 드는 인물이다. 결국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비극이 연장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김일성 북한 지도자의 경우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젊은 개혁자의 이미지도 있다. 그러나 자기 야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에 피해를 끼친 인물이다. 물론 평가는 좀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중간에 이제 김일성도 뭐 좋은 점이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20세기 한국사의 모든 왜곡이 이 한 사람의 몸에 구현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냉전 질서, 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 일어난 한국 사회의 모든 시대적인 착오가 이 한 사람에게 귀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올 선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좀 옹호자에 드린 것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예 언급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초의 이제 민주화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때가 제대로 된 시발점이라고 보고요. 헌정 역사 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여야 정권 교체였다고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기 말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가 많이 나오자 아들 관리를 못했다고 TV 강연 중에 아주 대놓고 혹평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다 한다는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때도 칭찬하는 글을 썼지만 이후에 이제 뭐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좀 전해 듣고서는 또 아주 혹평을 해가지고 사방에 이 적들이 천지인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작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전통적인 친노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둘 사이는 대면대면한 관계였다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둘이 여러 가지 문제로 대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은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준다. 이런 내용의 또 옛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올 김영옥 선생이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들 중에서 최악으로 평가하는 사람, 전두환 대통령은 제외죠. 사실상의 이명박 대통령을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지도자는 없었다는 거죠. 연산군보다 악랄하다. 폭력으로 국민을 해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자기 나라의 국민을 소위 말해서 빨아먹은 이런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아주 혹평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대에 하는 짓이 너무 교묘하다 보니 국민들의 도덕성도 마비되었고 사태 파악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안 좋게 변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뭐 다소 심한 표현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제가 굳이 이명박 대통령을 디펜스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심적으로 동의한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책이 대담집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플롯은 있지만 이제 생각의 흐름과 이 대화의 방향에 따라서 이 내용 저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뭐 다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 연구해 볼 만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이상향, 유토피아라는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토피아 다들 아시죠? 좀 살고 싶은 공간, 나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꿈의 플레이스죠. 그런데 여기서 도울 선생은 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주 행복한 공간이다. 이런 내용은 근세적인 개념이고 실제로는 아무 데도 없는 곳이지 곧바로 이 말 자체가 이상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뭐 아니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관념적이고 좀 학술적인 부분이라서 뭐 뒷얘기를 더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라톤도 다들 아시죠? 우리에게는 왠지 모르게 굉장한 현인, 역사상의 최고 천재 중에 한 명,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좋은 내용으로 좀 각인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울 선생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는 이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인데요. 이상적 모범을 제시하는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특정 폴리스로 구상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현실 불가능한 이 공상적 아주 탁상공론이라는 부분인데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최고선,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폴리스의 구성원들의 삶이 엄격히 통제된 정체적인 부분을 좀 구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단히 훌륭한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 도울 선생은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뭐 그런 부분이죠. 본인이 보기에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당시까지의 인류가 이뤄낸 인류 문명의 프로토타입들이 모조리 압축적으로 구현된 이 최상의 문명 형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내용들은 도시국가, 즉 전쟁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 이 플라톤의 사상의 근본이라는 거고요. 기타적으로 이 플라톤이 구상한 이상 정체 향 모두 이 전쟁 지상주의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위대한 전사 워리어를 길러내기 위한 이 교육과 훈육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출생부터 생물학적, 우생학적으로 컨트롤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전투력이 약해 보이는 남자는 태어나는 즉시 이제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감상적인 문학이나 소설, 음악, 연극 등은 허용되지 않거나 아주 극소수의 좀 필수적인 부분만을 교육한다. 음식도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철저히 통제된 음식만을 섭취시킨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일은 사유재산의 철저한 폐지를 위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그런 사상관에 있습니다. 일정 수의 부인들이 일정 수의 남자들의 공동의 아내가 되는 형태를 이상적인 부분으로 생각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요, 이 고대 시대의 대철학자,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를 이제 아주 극렬히 비난을 하고 노예제를 찬성하고 타국과의 전쟁에 몰두하면서 주로 좀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차별과 억압을 좀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의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이 이래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뭐 서양의 고전 철학이다, 아주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좀 우월하게 보는 이런 인식이 좀 문제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이상국가, 우리가 말하는 가족 개념이 없으면서 아버지와 엄마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정한 세대 간의 보통 명사로 남는다는 말인데요. 나를 낳을 수 있는 나이 세대의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개인 소유의 감정이 감소되다가 결국은 없어지겠죠. 이 세상 전체의 이 공적인 정신, 이 퍼블릭 스피릿,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지배하지 못하는 좀 거치작스러운 내용들은 다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책을 읽고 있으면 황당하다 못해서 정말 한심하고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실제로 플라톤은 당시에 현실적인 스파르타의 사회상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도올 작가 자신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론에 모두 쓰여져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에 비하면은 뭐 막시즘이라든가 공산주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참한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플라톤에 관한 내용, 뭐 국가론이라든가 유토피아 이런 대담에 관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전후의 혼란상,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도대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런 악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트루먼 시대 때로 좀 회귀해야 되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때 지금으로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미국과 당시의 소련은 한편이었죠. 독일군에 대항해서 공동의 연합전선을 펼친, 그러니까 추축국에 대항하는 연합군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던 당시의 조선을 분할 통치할 때도 소련과 미국은 사실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거지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당시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이 큰 틀의 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설마 이러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주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좀 회의나 행동을 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지만요. 당시의 조선 시대를 보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치가 없었어요. 지배할 가치가 없었고 여기에 고려할 인적 자원이 아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부터 6.25까지의 이 짧은 기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우대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과 소련의 후견 통치 아래서 독립국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시간을 벌게 해주자. 이게 원래 기본 취지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주요 관심사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극동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조선은 아주 안중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인기가 아주 높았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례적으로 사선까지 당선이 되었는데 뇌일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트루먼은 당시에 일본 황제 히로히토에게 항복을 받고 한국 전쟁을 치른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트루먼이 자꾸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이 전후 세계를 냉전의 구도로 이 파워 블록화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버린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끝나고 잠깐 방심을 했더니 그렇게 한 2, 3년 지나니까 유럽 같은 곳에서 이 소련의 파워가 너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소련의 입김에 눌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끝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소련에 적대하는 국가들은 무조건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미 합중국의 정책은 무장한 소수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예속에 저항하는 자유국가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연설이 이제 세계 냉전 질서의 출발이라는 시점도 많고요. 이 미국의 외무 정책의 이제 기조 정신이 되었고, 또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여기에 결성에 직접적 도화선이 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표현된 이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가 공교롭게도 한국 역사에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일제의 이제 압제에서 풀려난 이 조선, 이 미군정에 당시 한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적인 이런 정책들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 미군정의 통치 방식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사례가 이 제주도의 인민위원회였는데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를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좀 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터져요. 이것이 바로 4.3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4.3 사태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동족 상잔의 이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 사건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요. 진상규명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연됐었고요. 그 진상이 실제로 언제쯤 드러날지도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늦게라도 이 정부 차원의 사과가 이뤄졌지만 수십 년 동안 온몸으로 고통을 겪은 이 유족들, 국가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4.3 사건은 실제로는 7년 7개월 동안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총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단이 된 사건은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실시됐는데요. 그때 1947년 3.1절 기념 이 제주도 대회가 끝난 뒤에 주민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상 밖으로 너무 커졌어요. 군중의 규모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하게 됐는데 단순 시위로 끝날 수 있었던 이날의 집회가 우연히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후경에 당시에는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기마경찰이 많았다고 해요. 이 말의 발굽에 한 어린이가 우연히 채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마경찰이 이걸 잘 인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자 이때 시위를 지켜보던 군중들이 아이를 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면서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기마경찰이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있는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는데 이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고 해요. 그러자 당시에 경찰들이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제 대대적인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민간인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추가로 6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희생자 6명 중에 5명이 등 뒤에 총탄을 맞았다는데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 자가 방위를 할 수는 있겠죠. 뭐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도망가는 해산하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총을 쏜 것이죠. 이게 아주 큰 일로 번졌습니다. 대대적인 좀 과잉 진압이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 당국이 발포가 불가피했고 정당 방위였다. 이 주장을 너무 세게 나온 것이죠. 나중에는 아예 이를 제주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명명을 해서 폭도로 아주 몰아버린 것입니다.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아주 불을 붙여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갱이 섬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제주도에는 해방 이후에 이 좌익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날의 3.1절 기념 행사도 사실 이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죠. 그 제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당시에 남노당을 보면은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재개 및 임시정부 수립 같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나 이 사회 문제 등도 좀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계속 제주도민의 감정을 좀 자극해서 뭔가를 이뤄내려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시 이 제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 군정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당시에 이제 조선에 대한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뭐 얼굴 노란 사람들이 좀 체구도 작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일하는 것도 산업적인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프리카에 새로 발견되는 원주민 그런 시각으로 봤을 것이며 분명해요.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했겠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이것도 문제가 아주 큰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군 철수 이후 그동안 제주도를 떠나 있던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가 부족해지죠. 일자리는 물론이고 먹는 물이나 음식 등 이제 사회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거기다가 1946년에 콜레라가 발병해서 가뜩이나 힘든 제주도에서만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추가로 극심한 흉년이 이어져서 식량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자 미 군정이 이제 미국 수십 체제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게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시를 보면은 이제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이제 범법과 탈법 그리고 탈세, 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밀수선 단속에 나선 경찰 고위 간부와 이 미 군정의 장교들이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좀 퍼지게 됩니다. 민심은 아주 폭발 직전이었죠. 이러한 사태를 살펴본 남로당이 조직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이날의 3.1절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민간인에게 등 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를 해보려고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요. 전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좌익 진영은 제주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민관 총파업으로 맞섰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도청 직원, 현직 경찰관까지 동참했을 정도로 아주 제주 전체의 전면적인 파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파업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우익 진영의 인사들까지도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발포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경찰의 무장 해제 및 당시에 만연했던 고문 폐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를 했는데요. 당연스럽게도 미 군정은 폭력으로 그리고 엄중한 탄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미 군정 보고서를 보면은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의 동조자 그리고 관련이 있는 좌익 분자의 거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당시에 이제 국가정부에서도 이걸 좀 심각하게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무부장 조경옥이라는 사람이 파견이 됐는데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기 때문에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좀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대대적인 진압대가 파견이 됐고요. 곧 제주도에는 이 육지 경찰들이 몰려 들어와서 기존의 제주 경찰관들을 모두 밀어내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경무부는 파업 주동자 검거에 나섰고 굉장히 혹독한 조치들을 펼쳤다고 합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연행자들에 대한 가혹한 치조, 육지에서 온 경찰들이 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끔찍한 고문들이 자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계속 잇따라서 벌어지게 되죠. 이 미 군정은 이 고위 관리들을 우익 인사들로 교체를 했는데 이제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주 경찰 감찰청장, 제주도 지사, 각 군 수뇌부 이러한 모든 좀 제주도의 고위 공직 자리에 제주도 출신은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군마저 이 극우파로 표현한 당시의 도지사는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육지경찰과 당시에 악명을 떨쳤던 반공 극우단체 서북청년단이 이 파업 주동자 검거에 동원됐습니다. 1948년이 되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격렬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반대하는 이들은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영구 분단되는 것이라고 봤고요.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도 이 반대 대열에 많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당시에 남로당이 이 단독 선거 저지를 위한 전국 총파업을 조직했는데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제주도에서도 동조 파업이 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또 대규모 검거와 가혹한 진압에 나섰는데 제주도가 좀 좁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고 경찰의 탄압으로 궁지에 좀 몰리게 된 남로당이 이렇게까지 탄압을 하면 우리도 항쟁을 하겠다. 이래서 무장투쟁을 결의하게 이릅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남로당도 각 계파와 지부가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데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 없이 제주도 남로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들은 남한 단독으로 치러질 당시의 총선거 반대 등을 대외적인 명분으로 삼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세게 하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당시 제주 남로당 이 수뇌부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오판이었죠. 이들은 당시에 그 제주도에서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진압 병력이 제주도에 추가 투입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경찰이라던가 서북청년단 정도는 자기들도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300명 정도의 무장대를 조직해서 총과 칼, 죽창 등으로 무장을 하고 좀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 군정도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건을 이제 치안 상황으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점차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이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커지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이제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무장대가 경찰서와 우익단체를 급습을 했죠. 하루 동안에만 수십 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후에 근 7년에 이르는 비극적 유혈 사태의 시발점인데요. 당시에 경찰은 육지의 불량배들이 제주도민을 선동했다고 했고 미군은 북한군 유입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뭐 잠깐 협상을 하기도 했지만 곧 무산됐고요. 미 군정이 강력한 무력 진압을 결정을 하고 대대적인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육지 경찰과 거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서북 청년단 전원을 제주도에 내려보내서 거기다 추가로 군을 동원하고 진압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우익 청년단들이 이 마을에 불을 질렀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좀 뒤집어 씌운 거죠. 폭도들의 행위로 조작을 해서 강경 진압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사무소의 이 관리 인원들이 추가로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됐는데 미 군정은 이제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군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정말 알레르기가 일어날 정도로 싫어하는데 이제 제주도의 남로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만 것입니다. 본격적인 토벌 작전이 시작됐고요. 새로 토벌 대장에 취임한 이 연대장 박진경 취임 일성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쓸어버려도 무방하다 아주 대놓고 밝히고 공식적으로 체포와 무자비한 탄압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 토벌대가 무서워서 산으로 숨어들 정도였고요. 당시에 토벌 작전의 대상이 이념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민간인과 폭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아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보복하고 이게 좀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서쪽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쓸어버려라 이런 작전명을 대대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뭐 좀 엄청납니다. 당시의 기록사진이라던가 이 표를 보면은 정말 무지막지하다는 내용이 참으로 어울린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해요. 당시 토벌대는 무차별 학살을 감행을 했고요. 해안으로 내려온 이 주민들 중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은 그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마구 죽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주민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산으로 숨어들었고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사살되거나 형무소로 보내지기 일쑤였습니다.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아주 공공연히 이뤄졌고요. 무장대는 이 일부 마을을 임의적으로 토벌대 편으로 그냥 지목한 뒤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행위도 마구 자행했습니다. 신문도 재판도 없었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희생자가 15,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진압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는가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1949년에 있었던 북촌 사건입니다. 당시에 육군의 일부 병력이 이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전사하자 보복을 감행했는데 이 북촌 마을 주민 350여 명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유 없이 집단 총살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를 않았죠. 또 1949년에 기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이 홍보와 이 작전을 폈는데 이때 산에 숨어있던 많은 주민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산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죄명도 모른 채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됐습니다. 훗날 이들은 끝내 즉결 처형되는 운명을 맞이했는데 그 숫자가 2,500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기록만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이 토벌의 효과가 나오겠죠? 사람을 이렇게 죽이니까 뭐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태가 일단 진정이 되는 듯 했는데 이듬해 이제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제주도에는 또다시 비극이 찾아오게 됐죠.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만든 이 반공단체인 보도연맹, 여기에 가입자,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그냥 무차별적으로 예비 검속을 해서 대거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학살은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그 즉시 직결 처분을 당했죠.
적과 내통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요. 예비 검속에 의한 희생자와 재소자 희생자는 3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제주도 내에서만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귀포와 제주항 앞바다, 비행장, 송악산 등지에서 집단으로 수장되고 총살, 안매장되었던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종식된 것은 1954년 최후의 무장대원이 생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4.3 사건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4.3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시간 자체도 길었고 피해가 큰 데다 더해서 이후에 연좌제에 걸렸습니다. 유족들은 항상 감시를 당했고 공무원 임용이나 사관학교 입시 등의 각종 시험, 출입국 등에서도 극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그 후로도 50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아주 긴 시간 강요된 침묵이 흐르게 된 이유였죠. 4.3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국가 권력이 수많은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정부 기준으로 4.3 사건 희생자 중에 78%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가 불분명한 숫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약 86.1%,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각각 12%, 13% 정도로 집계가 되었죠. 희생자 중에 압도적 다수가 정부 진압 작전에 희생된 것입니다. 희생자 중에 어린이와 노인을 합하면 전체 희생자의 약 12%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성도 2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숫자죠.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보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고요.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를 볼 때도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가 전체 80% 이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은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인간이고 한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군 당국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자 명령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물론 미군 정도 좀 작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미군은 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의 국민을 이런 식으로 강제 진압을 했다. 그리고 조금 때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죽였다. 이런 사람을 국부로 추앙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러한 좀 누군가가 감춰놓은 진실을 아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을 엮어서 진실을 알아내고 그 진실을 다 합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 통찰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공부의 완성이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제대로 세우는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 4.3 사건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1편은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추가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사건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